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어리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고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 얘기 할 건데 네. 제가 꼭 대표님 만나 뵙는 날만 음. 되면 살 걸 이러고 그죠. 오거든요. 우리가 금 얘기했던 게 언제죠? 불과 한 달 반 정도 됐을 한 것 달 반 같아요. 정도. 그때 네. 3,000달러 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조정받을 수 있다 막 그러고 막 어, 그랬는데 뭐 또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한번 아쉬움으로. 네. 근데 어쨌든 일단 이제 좀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음. 결국엔 트럼프 임기 내에는 네네. 금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금을 주목해야 한다. 주목해야 된다. 네. 잊으면 안 된다. 네. 그런데 이제 금이라는 자산 자체의 성격상 몰빵 이거는 음. 이제 안 어울린 자산이에요. 음. 금은 언제나 자기 포트의 일정 부분을 들고 가야 하는 자산이지.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자면요, 네. 금을 넣고 계신 분들이 그닥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는 시절이 왔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은 네. 아마 금이 이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음. 얘기가 나와요.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장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이제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식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계속 최고가가 랠리 상승될 거다. 당분간 지속될 거다. 이런 게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금융사에서도 3,600달러 넘을 거다라고 조정을 했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아니, 이 수치가 네. 사실 그 왜 그런 얘기, 그 투자자분들이 약간 애널리스트가 뭐 가격 전망 내놓으면 나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리 뭐 해외 IB라고 이름 네. 들어보면 유명한 곳들의 전망도 사실 그닥 이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JP 모건이요, 올해 잘 가면 3,000달러 갈 거야라고 연말에 예상했거든요. 맞아요. 지난해 말에. 이미 뭐 훌쩍 넘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그 올해 연말에 3,100달러 갈 거야라고 하면서 맞아요. 당시 그 그 전망을 내놓을 때는 꽤 많이 부른 거였어요. 그쵸. 사실 그때 생각하면 3,000 설마 넘어서 막 갈까 막 이랬잖아요.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3월 29일자로 보니까 3,100달러에서 3,300달러까지 그러니까요. 올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3,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좀 어느 선까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야 알 수 없죠.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많은 음. 월가 투자은행들의 네. 대체적인 의견을 모아보니까 한 3,600달러 선까지는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3,600선도 사실 우리가 몇 달 뒤에 이룰 수 있어요. 결국 올랐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배경이 뭐 관세가 있죠. 트럼프도 있는데 좀 배경을 한번 짚어볼까 봐요. 배경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네. 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금은 언제나 지정학적 긴장 상태에서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그 달러 약세가 되면 사실 금값이라고 하는 게 달러로 표시가 되는데 달러가 약세면 금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달러로 표시되니까. 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당연히 주목받고 있고요. 뭐 인플레 수준 좀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 과거 우리 저인플레 시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에 있는 거 맞고요.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뭐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너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야금야금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의 정말 양은 많이 사고 많은데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여파가 있나 보죠? 저는 제가 보기에 중앙은행이 금 사는 게 가장 큰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그래요? 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 수요가 바닥을 네. 깔아주고 여기서 네. 지금 가격이 급등하는 건 중앙은행이 금을 사네. 이게 보니까 확실하게 매수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판에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들이 들어와도 중앙은행이 어차피 매수를 받쳐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성 자금들이 끼어들면서 최근에 급등이 나타났다라고 보는데, 근저에는 중앙은행이 있는데 최근 한 4년 연속 중앙은행이 매입한 금을 보면 연간 1,000톤씩 다 계속 이렇게 사들였어요. 네. 이걸 보자면 그 중앙은행들이 사들이는 게 연간 금 생산이 한 3,000톤 정도 된대요. 네. 근데 중앙은행이 지금 1,000톤씩 사들이고 있으니까 보통 중앙은행이 한 20% 정도를 사들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규모가 점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요새는 더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꾸 관세를 압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불안하니까 이제 네.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이제 금으로 쌓아두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섯 번째 이유를 보자면 네. 공급 제약인데요.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있으니까 금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런던은 현물 시장이고 네. 뉴욕은 선물 시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런던에서 금을 사다가 뉴욕으로 실어 나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금 직구를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이제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 야, 금을 수입하는데도 관세 물리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했어요. 물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우려 때문에 그런 미리 수요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공급망 문제와 연결된 거고요.
이 관세 정책 말씀드린 대로 관세 정책 자체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기 때문에 금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한 게 그리고 또 그동안 뭐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다르다고 느낀 게 안전자산마저도 이 시장의 방향이 이번에는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게 달러와 미국채보다도 그리고 금이랑 좀 갈려요. 달러마저도 약세가 되고 이게 그만큼 관세 여파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 관세 여파 크죠. 근데 이제 달러가 약세면 원래 금이 강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그 금이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면 당연히 그 표시되는 그 자체는 그쵸, 이제 올라가는 그쵸. 거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국채인데요. 음. 안전자산의 대명사하면 사실 뭐 금도 있지만 미국 국채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금을 상당히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버핏의 입장에서는 네. 금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 아무 가치도 창출되지 않아요. 그런데 국채는 들고 있으면 이자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어떤 기관들, 그다음에 중앙은행 플레이어들이 다 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미국 국채를 들고 가는 경향이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이제 관세 전쟁 그렇죠.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약간 선호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는 강해지고요. 네. 그래서 그 가장 최근에 나타난 게 뭐냐면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거의 정점을 찍었던 게 상호 관세 이제 그렇죠. 시행한다. 아주 날렸죠. 이제 4월 2일 날 네. 발표를 하고 이 판넬을 들고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7일부터 이제 시작이야. 그렇죠.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시장이 그날 요동쳤죠. 진짜 하나 봐.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시장이 요동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진짜 하나 봐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벌어진 일이 뭐냐면 미국 국채가 지금 금리가 4.5까지 치솟았습니다. 갑자기 네. 국채 금리가요. 네. 사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하고 수익률하고 금리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고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누군가가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누가 팔았냐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국이 팔았다. 중국이 팔았다. 라는 의견도 네, 있고요. 의견 있다고요. 네. 일본이 팔았다. 그러니까 일본이 팔았다라고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펄쩍 뛰면서 네. 우리는 안 팔았어.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안 팔았어. 근데 그때 일본 정부가 해명한 게 뭐였냐면 네. 일본 정부는 안 팔았는데 민간 쪽에서는 팔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 민간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잘 보여야 되는데 정부가 팔았다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큰일이죠. 근데 어쨌든 누가 매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채 매도 수요가 나오면서 금리가 4.5까지 치솟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치솟으니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국채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이자 부담이요 16%가 늘어난답니다. 16%예요. 네, 그 정도 높네요. 늘어난대요. 이게 하나투자증권에서 발표한 제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던데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럼프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연준의 기준금리가 아니고요.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이걸 계속 낮춰왔거든요. 네. 3.8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치솟으니까 치솟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호관세 유예를 이제 발표하면서 그래도 그런데 유예 발표하면 다시 4%대 초반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4.4 정도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 국채가 정말 최후의 안전자산이다. 라고 여겨졌던 시장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최후의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게 바로 금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금값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금이든 주식이든 뭐든 사실 좀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이게 경제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금값 트럼프가 올린 거잖아요. 자기가 고삐를 쪼여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관세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국채 때문에 사실 미국 자체가 위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들어서 나오는 트럼프 이제 얘기를 보면 트럼프가 관세 전쟁에 한 장 피치를 올렸을 때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피터 나바로 그렇죠. 그리고 하워드 루트닉 이 사람들 나와서 유예 없어. 없죠. 중국과는 거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막 이런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 보시면 자주 등장한 사람이
스캇 베센트잖아요. 재무장관. 그분이 이제 월가 출신이라서 네. 그냥 시장에 써던 얘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정신 막힌 사람은 스캇 베센트밖에 없다. 뭐 이런 네.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시장이 기대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그 스캇 베센트가 앞서서 여러 이제 그 강경파들이 저질러온 그 네. 후폭풍을 이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수순이에요. 최근에 보면 어제 이제 뭐 일본하고도 네. 해서 뭐 좋은 결과를 뭐 우리가 이끌었다라고 뭐 물론 트럼프 스캇 베센트가 얘기하는 거라서 진짜로 좋은 결과인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15개 국가 지명하고 또 5개 국가 지명해가지고 우방국이니까 우리 동맹국이니까 빨리 이제 결과를 좀 냈으면 한다라는 식의 네. 발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관세 전쟁은 천천히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자산, 그러니까 미국 최우선 안전자산이라는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지금 흔들린 게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걸 그렇죠. 넘어선 것 같아요. 그 가역적인 부분은 이제 넘어선 것 같아서 지금 거의 불가역적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재밌는 게 네. 중앙은행들이 금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중국이 많이 샀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4년 기준으로 보자면 중국이 33.9톤을 매입했는데요. 네. 가장 많이 24년에 제일 많이 산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폴란드예요. 폴란드? 네. 폴란드 왜 폴란드예요? 갑자기? 폴란드가 이게 러우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쪽이 지정학적으로 좀 위험해요. 근데 옆에 있잖아요, 폴란드가. 그렇죠. 그게 있고요. 두 번째가 러시아가 대외 자산을 많이 들고 있었잖아요. 네, 달러 기반 자산.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거를 미국이 다 동결시켜 버리면서 휴지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물론 폴란드가 지금 러시아와 같이 미국과 뭐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달러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달러 기반 자산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치 중립적이면서 네. 뭔가 중립적이면서 가치를 잘 보존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폴란드가 지난해 보면 89.5톤을 매입했어요. 오. 지금 현재 세계 23위 규모로 갖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3배 매입만 가까이 보면 중국에 비해서도. 지난해 매입한 것만 보면 네, 거의 뭐 가장 많이 이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디냐면 터키는 터키는 저 폴란드는 아까 그 러우 상황이나 미국이 그렇죠. 갑자기 제재에서 달러 베이스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약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산 이유가 금값이 오르는 이유와 굉장히 다 설명이 돼요. 설명이 돼요? 터키는 그래요? 왜 샀을까요? 금을 74.8톤을 샀어요. 꽤 샀네요. 네.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인플레. 인플레. 터키 인플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게 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인플레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은 네. 바로 금이잖아요. 금이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로 쌓아두는 거는 바로 터키 입장에서는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을 지난해 기준으로 보자면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인도고요. 네 번째가 중국이에요. 중국이야. 중국 지금 의외긴 하네요. 중국도 이제 뭐 많이 사고 있는데 순서로만 보자면 최근 들어서 폴란드와 터키가 이제 너무 많이 샀던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 보자면 중국이 한때 미국 채권을 제일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으로 물건 수출하고 미국에서 채권 사왔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뭐 달러 사왔다는. 근데 이거 표현도 있고. 매각 해가지고 제재를 요소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국채 비중을 줄여가고 있어요. 미국 비중을.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1등이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이고요. 일본. 네.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근데 많이 내려왔고요. 그럼 중국이 미국 국채를 지난해 기준으로만 보자면 사실 일본과 중국은 미국 국채의 순매도 국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네. 보자면. 그리고 중국은 점점점 국채 비중을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국채를 팔잖아요. 네. 뭘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살까? 위안화를 사면 어떻게 돼요? 위안화 가치를 절상시켜 보잖아요. 그럼 이거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러면 국채 팔아서 뭐 사지? 금을 사는 금. 거죠. 결국엔 금.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모아 마지막엔 지금은 금으로 지금 금인 연결이 거네요.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예전 이제 책들도 좀 찾아보고 예전에 대표님도 설명해 주신 거 보면은 금이 사실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이클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2020년대 들어서 금이 3차 장기 랠리 중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 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처럼 이런 사이클이라는 게 좀 있나요?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 정치 경제적인 변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직결이 매크로 되죠. 변수와 네, 연결돼 네.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딱 반감기라는 되게 기계적인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은 그렇게 이제 기계적인 사이클이 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상황이 변화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4년이잖아요 비트코인은. 네.
근데 금은 막 몇십 년 단위로 이렇게 뭔가 사이클이 그쵸. 나타나고 있는데 대충 이제 시장에서 구분하는 게 1차 랠리가 바로 그 71년 시작해서 80년까지 이어졌던 약 71년? 9년인데요. 네. 그때 뭐가 있었냐? 71년에 닉슨 쇼크가 있었죠. 금 안 바꿔줘 이제. 달러 갖고 와도 금을 안 바꿔줘.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당연히 금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80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올랐다가 네. 이제 다시 조정기를 거치면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그냥 횡보를 했어요. 그냥 한 250에서 400달러 정도에서 횡보를 했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았고 전 세계에서 그때는 미국이 진짜 센 나라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들 달러 하면서 달러 수요가 강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2차 랠리가 바로 2001년부터 2011년 약 10년간 이어집니다. 자, 2001년에 뭐가 있었나요? 2001년 네. 뭐 있었죠? 닷컴버블 붕괴요. 아, 위험 자산이 그렇네요.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안전 자산이 네. 이제 금이 강세를 강세를 보였고요. 보이고. 이때 보니까 이게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그 폭으로 놓고 보자면 1차 사이클 때는 온수당 35달러 그때 고정돼 있다가 갑자기 이게 풀어지면서 1980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85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2,400% 오른 거거든요. 네, 네. 근데 2차 랠리를 보자면 2001년에 255달러에서 2011년에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 막 2,000달러 돌파 한 해 만에 하던 때 1,92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상승률로 보자면 네. 2차 랠리가 650% 오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격만 네. 보자면 35에서 850 올랐으니까 800달러 정도 오른 거잖아요. 1차가. 그쵸.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800달러보다 훨씬 더 많게 한 1,700달러 오른 건데 네. 상승률로만 보자면 1차가 제일 컸었고요. 2차가 그다음 650% 정도 올랐고요. 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닷컴버블 붕괴하면서 위험 자산에 완전 난리가 나면서 그렇죠. 금을 찾기 시작했고 이후에 2008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08년에 그 금융위기. 금융위기 있었죠. 그때 뭐예요? 돈 풀었죠. 돈 푸니까 어떻게 되나 달러가 하락하고 네, 그렇죠. 금값이 오르고 요게 2011년까지 이어졌고요. 2011년부터 2012년 이때 보면은 왜 뭐 텐트럼 이래가지고 네, 네. 이제 긴축에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금값이 뭐 그쵸. 그냥 저냥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3차 랠리가 바로 이제 코로나 때 왔죠. 코로나 때 온 거는 이제 돈 풀면서. 돈 풀면서. 근데 돈 푼 규모가 그쵸.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2020년에 시작된 랠리가 지금 5년 차째 현재 진행 중이고 네. 과거를 보자면 1차 랠리가 한 9년 이어졌고요. 2차가 한 10년 이어졌고요. 9년 10년. 그럼 저희는 좀 남은 건가요? 그래서 이제 남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전문가분들은 한 27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27년, 이제 네.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가격이 얼마냐면 1,45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3,300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률로만 보자면 이게 그럼 얼마 오른 거야? 어마어마하게 올랐네. 1,800만 원, 1,800달러 올랐네가 아니라 130%. 130. 그렇네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가격이 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쭉 오르다가 한번 조정도 하고 맞아요, 또 쭉 맞아요. 오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조정 기간이 온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9년, 10년의 텀을 봤을 때 뭐 금 사놔도 나쁘진 않겠네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트의 일정 부분을 금으로 갖고 가야지. 이 금은 일종의 제가 느끼기에는 보험성 자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뭔가요? 보험을 드는 이유가 내가 가진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불리려고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험을 드는 이유는 네.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려고 드는 겁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어서 내가 가진 자산을 뭐 잘 불리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서 예를 들면 뭐 되게 큰 수술을 받게 돼서 갑자기 내가 가진 자산에서 큰 부분을 떼어내서 수술비로 지출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걸 위협하는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이벤트를 줄여주는 게 바로 이제 보험인 거고 그래서 전체 뭐 할 수 있는 자금의 뭐 월급의 뭐 5% 안쪽으로 뭐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전체 자산에서 금은 일종의 보험의 성격으로 내가 들고 있는 자산에 무언가 큰 일이 생겼을 때 그 자산의 이제 이 손실폭을 이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이 약간 막아주는 하방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라서 금을 투자해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막 가자 한 방을 누린다 이게 좀 불가능한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금이 최근 1년간 오른 게 한 4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40, 맞아요. 네. 네. 근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되게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근데 받았죠. 비트코인 최근 1년 상승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야? 35%예요. 오, 거의 그래요?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조정을 오.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의 1년 상승률과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고 떨어졌다. 약간 이런 그쵸, 느낌인 그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가지고 내가 대박을 쳐야지라는 자산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성이다. 네네. 그러면 대표 은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왜 금 오르면 아, 은 덩달아 맞아요, 오르니까 맞아요. 살아야 막 이러잖아요. 지금 더 오르고 있는데 네. 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산업 수요가 많아서 투기성 자금이 너무 많이 끼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은이 뭐 몇 분의 1 정도지? 거의 뭐 20분의 1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이게 유동성이 금 시장에 비해서는 덜하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세만 들어도 가격이 튀어요. 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 세력들이 네, 네. 들어와서 장난을 치기 훨씬 좋은 그럼 시장이 같이 은이에요. 갈 수는 없네요. 아니요. 금을 보면서. 금이 가면 네. 은도 네. 가요. 가긴 왜냐하면 가고. 네. 금값보다 은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훨씬 맞아요, 덜 맞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이게 만약에 그래서 금보다 더 급하게 오릅니다. 근데 반대로 급하게 떨어지는 급하게 거죠. 떨어진다. 살짝 그 속도는 좀 다를 수는 네,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금이 가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은도 따라가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금에 있는 매수세가 은으로 옮겨와서 금값도 오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투기적 세력까지 가세를 하면서 훨씬 더 급하게 상승이 나타나고요. 그 반대로 이 투기 세력이 빠지면 이제 급하게 하락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저는 은 투자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차라리 금. 네, 차라리 주식을 하시지 왜 은을 하시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 그렇군요. 그런 또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는 네네네. 하겠네요. 아니, 지난번에 대표님이 ETF 한번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인스타 DM이 왔었어요.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때 한번 왜 또 찍어가지고 올렸었잖아요. 네네. 아까 또 이번에 또 랠리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아까 보험 말씀해 주셨는데 ETF랑 또 이제 금 투자 방법을 한 네. 번 더 좀 네.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맞습니다. 또 다시 유행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네. 이 금 투자 방법을 짚어드리려고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네. 와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재밌는 그래요. 현상을 발견했어요. 저는 사실 그거 골드바를 갖고 싶거든요. 네네. 마음 같아서는. 근데 그걸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음. 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실물 금을 사는 네. 방법이 있죠. 실물 금을 살 때 가장 큰 뭐라 그러지 단점은 부가세 10%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리고 판매 수수료가 약 5% 정도 있습니다. 그럼 15%는 사고 팔면서 생기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아까 말씀하신 방법이 뭐 불법은 아니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온누리 상품권이 한 10% 할인해서 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사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거를 네. 이제 10% 온누리 상품 할인해서 파니까 이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근데 이제 뭐 나는 진짜 정품만 취급해가지고 은행에서 골드바 살 거야 되게 이런 거 사시는 그쵸. 분들이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 안 되지만 그 전통시장 근처 금은방에 그쵸. 가시면 금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붐이 일어나고서는 제약이 많아져가지고 아. 안 그래도 많이 없었는데 금은방들이 네.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가세 10% 네. 판매 수수료 5% 부담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일단 어떤 분 베개 밑에 놓고 잔다고. 댓글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그냥 기분도 좋고. 그렇죠.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사신 방법이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유형적인 그 뭔가 이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제 무형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유형적인 진짜 나 네. 수익만 추구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제 실물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 실물 비스무리하게 접근하기 좋은 게 바로 이제 골드뱅킹이죠. 골드뱅크 그렇죠. 되게 은행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신한은행 거의 대박이 났고요. 이게 근데 요거 그러니까 금 실물을 사는데 금을 이제 0.01g 단위로 이제 적립이 가능하대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0.01g씩 금을 사서 모으는 방식이라서 이게 금의 그게 지금 내가 지금까지 모아서 0.1g 네. 모았어. 이게 통장에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실물 금을 갖고 있을 때 심신의 안정 뭐 이런 부분을 금 통장을 해가지고 딱 내역을 찍으면 거기 숫자로 쫙 보는 찍히거든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장 내고자면 심신의 안정을 사실 취할 수 같은 거나 있어서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실제로 요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중에 실물 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인출할 때는 물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 10%가 부과가 되고요. 다만 이 골드뱅킹의 경우에는 15.4%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값을 제가 아까 보면서 내가 재밌는 걸 발견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골드뱅킹의 경우에는
뉴욕 상품거래소 국제 금시세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왜 김치 프리미엄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맞아요. 국내에서 금이 비싸게 거래된다라고 네네. 했잖아요. 만약에 실물 금을 사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걸 사게 되는 거고요. 골드 뱅킹을 하게 되면 그냥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상품. 하는 그게 반영이 좀 더 되는 겁니다. 단순해지긴 하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금 ETF가 있고요. 금 KRX 금 현물 투자가 있는데 음. 말씀드린 대로 KRX 금 현물 투자는 여러 가지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뭐랄까 가성비가 좋은. 네, 투자인 것 그런데 같아요. 다만 이 KRX 금 현물 투자의 경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국내 시세를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반영이 된 가격 그래프를 그려서 이건 그냥 한국 금이라고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 그래프를 보니까 사실 금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금 현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2월 달에 나타났더라고요. 왜? 그때 김프 꼈을 김프. 때. 네. 그렇죠. 네. 그 이후에는 사실 김프는 없는 것 같긴 네, 해요. 맞아요. 그래서 금 ETF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한 건데 금 ETF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가 있네. 국내 상장된 금 현물 ETF가 네. 있고요. 상장된. 근데 요게 네. KRX 금 현물 시세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상장된 금 선물 ETF인데 국제 시세를 따라가는 게 있어요. 아, 그게 또 달라요. 네. 기준이 다른 네, 기준이 거네요. 다르고 그다음 세 번째가 아예 미국에 상장된 금 ETF가 있습니다. 아,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사실 선택은 맞아요. 자신의 몫이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 근데 사실 실물 ETF 말씀 주셨지만 좀 더 편안한 것도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요즘 그리고 골드바도 사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취향에 맞고 선택해서 남은 한 네네. 몇 년 남았죠? 한 이제 4, 5년 남았으니까 좀 골라서 투자를 해보시면은 그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번에는 3,600달러에 만나려나요? 그때 다시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